한국의 살인사건 40번째 사건입니다. 네. 김대두. 우리나라의 아마 최초 연쇄 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희가 첫 번째 인물로 정두영을 다뤘었잖아요. 예. 정두영이 약간 좀 임팩트가 큰 연쇄 살인범 중에 하나였다면 가장 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이 아마 김대두일 거예요. 그리고 유영철이 나올 때까지 연쇄 살인범으로서, 그러니까 대량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 연속 살인이 아니라 실제로 연쇄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범죄자 중에서는 유영철 나오기 때까지 전까지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바로 김대두입니다. 실제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이에요. 실제로는 워낙이 이제 이게 75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다루면서 원래는 김대두를 제일 먼저 다뤘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1975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사실은 뒤로 돌렸던 거거든요. 네. 그랬던 건데 이제 결국은 뭐 17명 살해했어요. 네. 유영철이가 20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 유영철이보다 불과 3명이 죽인 게 덜하죠. 네, 17명을 살해하고 또 3명은 또 중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1975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연살인범 그러면 김대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대두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김대두를 선정을 했고 김대두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우범곤 이제 네. 그 살인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바로 직전이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대량 살인으로는 우범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연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의 간격이 있는 살인범으로는 김대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잔인합니다. 네, 이거 우선 김대두 그러면 어떤 놈인가부터 먼저 얘기하고 갈까요? 네. 이 사람은 김대두는 1949년생이에요. 49년 10월 11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전남 영광 영암 전남 영암 확산면 은곡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범행을 하기 전에 이미 폭력 전과가 2개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폭력 1개는 뭐 경미에서 구속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집행유예. 예, 2번째 거는 이제 징역 1년을 살게 되죠. 이 사람은 그 농촌 마을에서 3남 4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아마 시골치고는 아버지가 교육열이 상당히 높았나 봐요. 네, 그런데다 또 장남이잖아요. 장남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장남은 가르치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시골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학구열이 되게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들을 교육시키고 싶었는데 아들이 또 그에 미치지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대도시로 내보내가지고 인류 중학교 입학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사실상 실패를 했어요. 근데 김대두가 머리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에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15살에. 이 사실 때문에 혹자들은 발달 장애가 좀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뭐, 얘기도 하고 그 있어요. 얘기해요. 네. 예. 근데 뭐 확실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교수님 얘기하시듯이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 체격도 굉장히 왜소하고 근데 이제 뭐 인터넷 정도 이런 거 좀 보니까 얘가 뭐 이 김대두가 왜소한 거는 49년도가 6.25가 1950년에 네. 일어났잖아요. 49년도 그 즈음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뭐 전쟁통 그 직전이라서 못 먹고 그래서 왜소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 다 왜소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기사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아무런 근거 없는 추정인 것 같고요. 네. 원래가 그만한 겁니다. 네, 원래 왜소하고 그런 거고요. 분명한 거는 15살에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니까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그 시골에서 어쨌든 큰아들 좀 키워보겠다라고 했을 때 근데 아들 자식이 난 뒷받침해 주겠다는데 가난한데도 해주겠다는데 그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하고의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그렇습니다. 거고 자기가 그만큼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 어떻게 보면은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낮은 자존감도 그렇죠. 분명히 있었죠. 대도시 광주를 보내요.
그러니까 영암에서 대도시라고 그러면 광주 아니겠습니까? 광주 보내서 중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떨어지니까 재수까지 시켜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한번 돌머리가 그 재수시킨다고 뭐 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재수까지 시켰는데도 안 되고 계속 탈선이 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아버지도 포기했겠죠. 네. 그래서 급기야 중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농사일을 좀 해요. 근데 집에서 농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유니 프로파일로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애새끼 벼기 싫은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새끼 내가 농사일 해가지고라도 장남이니까 어떻게 한번 키워보려고 광주까지 보내서 중학교 가라고 재수까지 시켰는데 엉뚱한 짓이나 하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17살이 되는 해에 집에서 농사일이나 돕고 하다가 그 해에 이제 자기 딴에는 꼴에 큰 돈 벌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아. 이런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간 게 이제 거기서 가까운 대도시는 목포예요. 목포. 예, 목포로 갑니다. 예, 목포로 가서 뭐 한 달 정도는 뭐 농사일 배웠으니까 목포에도 농장이 있었대요. 아 그게 농방이래요, 교수님. 농방. 장농을 만드는 아, 그 농방. 저도 그래서 근데 농방이라는 저 표기도 있고 경찰청 자료에는 또 농장으로 나와요. 아 이게 그래서 다 막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경찰청 자료에 나오는 거는 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농방, 농장, 그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범 김해운 이렇게 나오는데 또 경찰청 자료는 김해운으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농장 혹은 뭐 농방인데 이거는 뭐 일단은 경찰청 자료가 맞지 않겠어요? 네, 일단 중요한 건 한 달밖에 일을 안 했다는 한 거죠. 달밖에 일 안 했어요. 농방이건 농장이건 네. 한 달밖에 일을 안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광주로 가요. 목포에서. 그래서 양복점에 취직해서 한 1년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양복점 가고 거기서도 또 한 1년 있다가 임실 같은 데로 가요. 전북 임실이죠. 임실 뭐 이런 데 등등을 떠돌면서 이제 막 머슴살이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진짜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아마 분명히 한 달밖에 못 견딘 경우도 있다 그렇죠. 보니까 자기 성격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욱하는 성격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열등 의식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랑 계속 부딪히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탓을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자라오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안 되는 부분에 못 미치다 보니까 낮은 자존감이 있다 보니까 어디서도 욕 들으면 아이씨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왔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농장인지 농방인지 한 달 배기. 그 다음에 광주로 가고 그래도 양복점에서는 1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임실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막노동하고 머슴살이도 하고 품팔이 그게 한 5년이에요. 네. 그 5년 동안 아마 김대두는 굉장히 서름받고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못 견디겠으니까 한 5년 지난 다음에 72년도 11월 달에 귀향합니다. 집으로 다시 가요. 그때가 김대두가 거의 24살 정도 예, 됐을 맞습니다. 때예요. 거기서 집에 왔는데 집에도 한 달밖에 안 있어요. 한 달. 한 달. 예, 한 달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못 견뎠나 봐요, 또. 그래서 집에서 5만 원 받아가지고요. 훔쳤다는 말도 있고 5만 원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5만 원 아닙니다. 예. 그때 72년 당시에 5만 원은 큰 돈이에요.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쌀 한 가머니가 한 16,000원 정도? 그럼 쌀 5가마니 정도. 네. 그러니까 5만 원을 들고 이제 그때 드디어 서울로 올라옵니다. 예, 서울로 와가지고 성북구 송천동에 있는 집을 얻었는데 보증금 10,000원에다가 월세 3,000원짜리 그러니까 그 당시 5만 원이면 큰 큰 돈인 돈을 거예요.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왔으면은 그렇게 방을 얻고 이제 둥지를 틀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땅한 게 없었나 봐요. 그냥 서울 시내만 배회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금방 다 떨어지죠. 예. 그리고 24살이면 교수님 그때 과거에는 군대 가야 되는 나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제 군대도 얘가 지원을 해요. 사실은 군대 가보려고. 그런데 워낙에 허약하다 보니까 군대도 못 갑니다. 거기서 아마 또 좌절감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이 범죄의 길로 어떻게 보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미 73년도 5월 16일 날 폭력 전과로 이 폭력 한번 일으켜갖고 집행유예 받으면서 전과자 돼요. 네. 그 다음에 74년도 7월 26일 날 누가 또 무시했다고 그때 때려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와서 75년도에 수원교도소에서 출소하는데 이 수원교도소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수원교도소를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 출소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교도소를 거친 거는 광주교도소하고 수원교도소인데 수원교도소에서 75년도 5월 17일 날 나와가지고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갔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디 아들내미가 또 집 나갔다가 돈을 가지고 갔는데 교도소 전과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돌아온 거죠. 예. 그랬을 때 얼마나 집 식구들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예. 사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꾸짖고 좀 제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거기다가 이제 이 전과자가 돼가지고 가니까 친구들도 동네 친구들도 냉대를 했고요. 공부도 못했지 몸도 허약하지 친구들은 그 아주 냉대하지 그러니까 에이씨 내가 집을 떠나겠어. 내가 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좀 그 니들한테 인정받겠어. 내가 이 돈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내가 돈 벌어갖고 떵떵거리고 한번 살 거야 하는 범행 결심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김대두의 인생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범죄가 일어날 때쯤이 언제냐면요. 출소 후 3개월 좀 그렇습니다. 지났을 때였습니다. 5월 17일 날 출소했죠. 네. 그리고 8월 13일 날 범행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날이요. 그 전날 칼을 준비해요. 8월 12일 날. 그러니까 75년 8월 12일 우리가 정말 아련한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5년도니까 네, 저는 그때는 안 태어났죠. 네.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폭력전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좀 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네. 폭력 정도가 이제 그러니까 1년 네 했을 거라고. 교도소 수감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또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미 수원교도소에서 나쁜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칼을 들고 와서 내가 강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그 집으로 갔다가 교도소 출소해서 집에 갔더니 집에서 뭐 그 주변에서 저 새끼 저 교도소 갔다 왔다고 무시하지. 가족들도 다 무시하지. 그러니까 에이씨 나 수단바만 안 거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어갖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니네들한테 내가 코 납작하게 해주겠어. 이런 범행 결심을 하고 75년도 8월 12일 날 칼을 딱 준비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8월 13일 날 새벽에 이게 첫 사건입니다. 어디로 가냐면요. 새벽에 이제 전남 광산군이에요. 광산군이 지금 현재는 광주시 광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산군으로 따로 있었지만 현재는 그때는 광산군으로 따로 있죠. 군이에요. 광주시하고 광산하고 달랐어요. 광주시 옆에 붙어 있는 게 광산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광주시 광산구예요. 네.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만큼 광산군이라는 데가 되게 외진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광주 외곽 지역의 아주 시골 외딴 곳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이에요. 임곡면이에요. 또 면 단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남 광산군 임곡면 외딴 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놈이. 복면을 하고 들어가서 바로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이 범죄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한 것 같아요. 범행을.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첫 번째 사건 때는 복면을 차고 그나마 좀 조심한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사건부터는 복면도 하지 복면 않고. 없어요. 네. 그래서 전 첫 번째 사건 때 이미 살해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제 음. 어쨌든 다 살해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차피 맞아요. 나는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벗어날 두려울 수 것도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대신 사건을 저지를 때 다 사람을 날 목격한 사람을 죽여버리자라고 그래, 맞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전남 광산군 임곡면 외딴 집에 안방으로 다이렉트로 복면 쓰고 침입해가지고 잠에서 저 주인이 뻘떡 깼겠죠. 네. 62살 먹은 안모 씨. 이 사람은 남편인데 이 사람이 도망을 시도하니까 낫으로 살해합니다. 낫으로. 그리고 그 옆에 와이프가 있었어요. 아내가 박모 씨라고 58살이에요. 그분은 절구대로 때려가지고 실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절구대가 뭐냐면 이렇게 절구 이렇게 찢는 거 이렇게 네, 둔기입니다. 엄청난 네. 둔기예요. 무게가 엄청 무겁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자 안모 씨 남편은 낫으로 그 사람 막 이제 안방으로 확 들어가니까 뻘떡 일어나고 그 사람이 도망을 치려고 했나 봐요. 그걸 이제 이 등을 이제 낫으로 막 찔러가지고 살해했고 아내는 그 절구대로 때려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살해를 시도한 건데 정말 다행인 게 살았어요. 그분은
실신만 해서 살았고 아마 김대두 입장에서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죽었다고 판단했겠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낫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그분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두가 현장에서 김대두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김대두가 일부러 살려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본인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착각이죠. 현장을 떠났는데 사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놈이 그 집에서 훔친 게요. 후레쉬 하나. 저 이거 보고 정말 이 그 후라시 뭐 란튼이라고 그러나요? 후레쉬 하나 그다음에 손목시계 한 점에.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쨌든 필요하다 보니까 후레쉬를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밤길에 이러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취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거 후레쉬 하나, 손목시계 한 점이고요. 그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면 목포역으로 갑니다. 목포역으로 가서 거기서 순천행 기차를 타요. 예. 그리고는 그 순천행 기차를 타서 거기서 수원교도소 동기를 만나요. 그게 바로 김회운입니다. 그 당시 29살. 네. 이게 만 나이로 따지면 27세일 수도 있고 29세일 수도 있어요. 생일이 안 지나면 하나 까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29세, 27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찰청 자료는 29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회운이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한탕 하자는 모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혜원이가 말은 잘했나 봐요. 김대두가 그래도. 그리고 사람을 하나 살해하고 난 다음에는 눈에서 살기가 나오고 이제 그들 사회에서 카리스마가 형성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혜원이 입장에서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나보다 더 범죄자가 그 존경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아마 김대두의 눈빛이 이미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라. 근데 우연히 만난 그 순천역에서 만난 김혜운이 입장에서 볼 때는 김대두가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고 김혜운이를 잘 아마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탕 하자고. 그러니까 김혜운이가 집에서 25,000원 훔쳐갖고 나옵니다. 비용하자고. 예. 그래서 목포로 갑니다. 목포로 둘이서. 네. 그래서 거기서 한 3일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 또 그 범죄 도구를 사더라고요. 거기서 범죄 도구 사요. 네. 25,000원을 가지고 예. 놀고 범죄 도구를 사는. 3일 동안 소일하면서. 네, 이제 저는 이게 그 김대두는 잭나이프였고 김혜우는 잭나이프, 예. 이발용 면도칼이더라고요. 아유,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휴대하고 다니고 바로바로 꺼낼 그렇죠. 수 있는. 그리고 날카롭고. 아,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크나이프를 김대두는 선호한 것 같고요. 이발소용 면도칼을 김혜원이가 산단 말이에요. 둘이 구입을 하고 한 3일 목포에서 이제 그 25,000원 김혜원이가 집에서 훔쳐갖고 나온 거 가지고 소일하면서 썼잖아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한탕 하자. 그래서 둘이서 기차 타고 간 데가 무안군입니다.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군인데 몽탄역에서 하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무안 가는 열차를 탄 거고 적정한 장소에서 내린 게 몽탄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몽탄 쪽에 사는 사람이 두 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이것들이 특별한 계획도 없었어요. 철길을 타고 그냥 둘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철길 주변에 범행할 만한 장소를 그냥 물색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8월 19일입니다. 맞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나서 일주일도 채 안 된 6일이에요. 네. 6일 만에 이제 자정이에요. 자정이 됐는데 몽탄면 당오리라고 그래요. 당오리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구멍가게를 하나 발견해요. 그러니까 사실 구멍가게는 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당연하죠. 들죠. 그런데 이제 시골이니까 구멍가게도 멀찌감치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인가하고. 그러니까 보통 그 시골 마을 가면 마을 오히려 그 가정집들은 저기 몰려 있고요. 구멍가게 뚝 떨어져 네, 있고. 왜냐하면 그 도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골에 사셔서 아는 거예요. 이게. 당오리 마을을 지나가다가 구멍가게를 발견을 했어요. 당연히 가게에는 돈이 있겠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바로 뛰어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주인 박 씨가 55살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 되시는 분이 서 씨인데 한 살 더 많아요. 56살. 그리고 손자 7살짜리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냥
아까 준비했던 그 잭나이프라든지 이발용 면도기 같은 걸로 사용해서 살해를 했는데 이게 진짜 잔인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 55세 박 씨 아내 되시는 이 서 씨는 이제 그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했는데 7살짜리 이 손자는 잘 사망하는 거를 이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아이를 살해합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이거는 그 살해 수법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이가 좀 소리를 질렀겠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차별적으로 좀 많이. 여기에서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했던 그 말이 나옵니다. 야 임마, 어린애를, 형사가 나중에 얘기했겠죠. 어린애를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어린애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김대두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 예, 그런 그 의도로 이 어린아이까지 정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하고 거기서 챙긴 게 얼마인 줄 아세요? 250원입니다. 실제로 250원이 그때하고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건 진짜 지금 많이 쳐봤자 몇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 250원. 예. 근데 이제 물론 그 안방 이불 속에 현금 26,000원 정도는 있었대요. 근데 이 두 놈이 그건 발견 못한 겁니다. 그래서 26,000원은 못 훔친 거고 눈에 띄는 250원만 강취해 가지고 챙기고 두 놈이 빵, 사이다, 과자나 실컷 처먹었다는 거예요. 가게니까. 그래서 그걸로 배를 채운 다음에 이제 250원 들고 내뛴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범행을 한 다음에 자정경에 그렇게 범행했으니까 어디 갈 데 없잖아요. 둘이서 야산 가가지고 하룻밤을 샜답니다. 야산으로 올라가서. 그때 이 두 놈이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나 봐요. 야, 사람을 이렇게 2명, 3명씩이나 죽였는데 이거 뭐 나오는 돈 250원에 불과하고 이거 어차피 우리는 사람 죽이고 돈 훔치는데 이거 뭐 어차피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검거되면 우리는 어차피 다 사형당할 텐데 이왕이면 돈 많은 서울로 가자. 그래서 차라리 큰 거 한탕 하자. 이렇게 서로 모의가 됐대요. 네. 그래서 이들이 9월 7일 날 네. 이제 기차 탑니다. 기차 타고 상경하죠. 이때가 가장 김대두 사건 중에 텀이 길었던데요. 길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거의 한 20일 가까이.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공범이었던 김혜운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아마 김대두였으면 바로바로 범행을 했을 그렇죠. 텐데 김혜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에서 야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자꾸 거야. 딜레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자 그러면 조금만 잠깐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김혜원이가 같이 살인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뚝딱 그 김대두를 따라다니는 것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공격을 할 때도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할 때 김혜훈이보다는 김대두가 주도적으로 살해를 했는데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걸 보고 김혜훈이도 놀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혜훈이가 김대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같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같이 서울은 상경은 같이 했는데 둘이 여기서 헤어지죠. 바로 헤어집니다. 네. 김혜원이는 기차 타고 서울에 간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뭐 다른 핑계를 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핑계를 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돈이 같이 하다 보면 같이 나눠야 되니까 돈 부분이 적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대두가 그때 혼자 앞으로는 범행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범행을 시작하는 게 당일날이에요. 9월 7일입니다. 예, 차에서 내렸죠. 내리자마자 밤 10시가 됐는데 동대문구 면목동에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놈이 산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뒷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천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외딴 집이나 허술한 집은 사실 부잣집 그 집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약자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체격, 그러니까 나중에 김대두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런 왜소한 체격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었냐라고 하지만 저는 김대두가 그 본인의 자기의 컴플렉스라든지 신체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외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부시의 자정에 어떤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못할 사이에 순간에 급습이죠? 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피해자를 선정하는 것도 노약자를 선정하거나 부녀자를 선정하거나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서로 그냥 그 상대를 모를 경우에는 무작위로 들어가고 그 급습해버려서 제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니까 김대두 입장에서는 아주 맞춤형 공격을 한 거죠. 네. 당일날 그 면목동 그 동대문구 면목동 용마산입니다. 용마산 그 뒷산에 천막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 60세 먹은 최모 씨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들이닥쳐갖고 바로 살해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뒷산에 그 산에 천막 치고 사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돈은 하나도 거기서 챙긴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분은 언제쯤 발견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왜 맞아요. 샀을 때 늦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참 늦게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살인 사건하고 연계 관계가 그때는 공조가 전혀 안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지역이 옮겨지면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지금처럼 컴퓨터라든지 네.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공조 수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주 쪽 전라도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로 왔을 때 이 연관점을 찾기란 굉장히 어렵죠. 각각 뭐 서로 공유도 못한 상태에 따로 수사하고 있었을 거래요. 뭐. 네. 전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이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아동으로 갑니다. 미아동에 외사촌 누나집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아동에 있는 외사촌 누나집에 가서 며칠 있고 영등포에 있는 누나집에 가서 또 뭐 며칠 있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중간에 무슨 얘기를 듣냐면 평택의 미군 부대 주변에 그 일자리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평택 쪽에 미군 부대 많거든요. 그게 9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9월 7일 날 범행하고 9월 23일까지 외사촌 누나나 뭐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평택 쪽에 미군 부대 주변에는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9월 23일 날 평택으로 갑니다. 네. 저는 이때 사건이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어떤 김대두 그 후 뒤로부터는 김대두가 굉장히 범행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김대두한테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9월 7일 날 이제 저 면목동 그 용마산 뒷산에 살해했죠. 네. 자, 9월 23일 날 평택 갔죠. 가자마자 25일이에요. 근데 24일 날 자정 전후니까 24일에서 25일 사이인 거예요. 그 경우에 네 번째 이제 이것도 침입을 또 합니다. 어느 집으로 이게 평택 송탄읍에 있는 외딴 집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바로 범행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평택 송탄읍에 있는 외딴 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에는 71세 된 그 양 씨가 있었어요. 여성분입니다.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손자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5살짜리, 7살짜리. 그리고 11살 먹은 손녀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었던 거죠.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는 외갓 뭐 다른 맞습니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할머니가 손자 7살짜리, 5살짜리 둘, 그다음에 11살 먹은 손녀 이렇게 손자 손녀 3명을 71세 된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그 집에 급습해서 뛰어들어간 거예요. 외딴 집이니까. 그리고는 뭐 가차없이 이 둔기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 휘둘러 가지고 사실은 현장에 갔을 때 이 양씨 할머니하고 이 어린애 손자 둘 5살 7살짜리 아이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면부가 함몰될 정도로 집단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해를 하고요. 와,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놈이 사용한 거는 함몰되는 데 사용했던 게 장돌이라고 그러죠. 장돌이. 망치를 일반적으로 장돌이라고 해요. 그 장돌이를 사용했는데 심지어는 장도를 마구 휘둘르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질 정도까지 손잡이 나무가 그 정도로 할머니와 손자 둘을 살해하고 진짜 대단히 무서운 거는
손녀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집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네, 저 그래서 아이고.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아이가 그 11살짜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현장에. 네. 근데 저는 나중에 그 발견된 상황을 보고 11살짜리 아이가 거길 끌려가면서 다 살해된 상태에서 아이를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아이가 느꼈을 공포심이 얼마나 클지.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딱 읽는데 김대두가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용서 어쨌든 안 되지만 이걸 딱 들었을 때 쟤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인간 아니에요 이미. 정말 좀 아픈 소리인데요. 그 손녀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할머니 손자 둘이 죽어 있는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약 한 150m 떨어진 야산에서 손녀가 발견이 됩니다. 손발이 나무에 묶인 상태에서 얼굴에 보자기를 씌워놨는데 온몸을 아까 얘기했던 이 둔기 그걸로 얼마나 많이 그 공격을 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 공격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녀 같은 경우는 끌고 가서 이 성폭행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나무에 묶어놓고. 네. 그리고는 살해한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 똑같은 패턴이 이제 또 곧 나올 겁니다. 네, 예. 여성한테 또 보여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연구가 김대두가 거의 그땐 사형이 됐어 바로 거의 사형이 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두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지만 이런 하나의 어떤 살해 방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의 대상, 자기의 놀잇감 정도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의 죽일 놈이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4일에서 9월 25일 사이에 저런 범행을 했잖아요. 이미 4사람을 살해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5살짜리, 7살짜리 그리고 70세 먹은 할머니를 그렇게 죽이고 11살짜리를 성폭행하고 저렇게 살해한 놈이 저게 인간입니까? 그런 놈이 이틀 만에 이번에는 75년 9월 27일 날 새벽입니다. 자, 아까 저 살해한 데는 평택이잖아요. 평택에서 어디로 오느냐면 경기도 양주로 옵니다. 경기도 양주로 올라와요. 그 당시에는 양주는요 엄청나게 큰 섹터였어요. 지금 의정부시, 남양주 이게 전부 다 양주군이었어요. 지금 의정부로 쪼개졌잖아요. 네. 그때는 양주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의정부도 양주군에 들어가 있고 남양주도 양주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주로 올라와서 양주군 구리읍, 지금 구리시가 따로 있잖아요. 구리시가 따로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양주군 구리읍이에요. 역시 외딴 집으로 김대두가 갑니다. 불과 며칠 만이에요. 이틀 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침입합니다. 외딴 집에. 그리고 참 아까 그 할머니하고 손녀 11살 먹은 손녀 이 살해한 데서 이놈이 훔친 거는 고추 15근이에요. 고추 말려놓은 거 15근입니다. 그리고 양주로 와가지고 그 침입한 거는 이제 변 씨가 사는 집이에요. 네. 변 씨 등 가족 3명을 살해하는데 아이는 3살입니다. 이 집도. 부부하고 아이 3살짜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10대 자녀가 2명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식구는 5식구였던 것 같습니다. 침입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살해한 거는 부부, 그다음에 3살짜리 아이는 사망을 했고요. 10대 자녀도 아까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김대두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10대 자녀 2명은 중상만 입고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훔친 게 21,000원입니다. 네. 정말 그 살인범도 많이 보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3살짜리 아이입니다. 근데 뒤에 가면 더 충격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21,000원을 경기도 양주군에서 훔치고 3사람을 죽이고 2사람을 중상을 입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막 언론에서 이제 드디어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잔인한 방법들이고 침입을 해서 일가족들을 다 살해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각 경찰청별로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했겠죠. 그쵸, 이쯤 너무- 되면 왜냐면 수법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마 그 다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비슷하다. 그렇죠. 각 지방에서 보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쪽 지방에서도 비슷한데 맞춰보니까 수법이 한 놈에 의한 범죄인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살인 사건에서도요 아이를 저렇게 자목하게 맞습니다. 살해하는 이건 경우 특별한 거의 없어요. 경우예요. 특별한 네. 경우예요. 보통 아이를 네. 살려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철이도 아이는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정두 맞나요? 정두영이. 저 갑자기 기억. 정두영이 정두영도 맞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살려줬어요. 살려줬습니다. 안 죽였습니다. 네. 근데 애 엄마가 아이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살려줬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아이들이 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다 잔혹하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고 경찰이 이제 수사가 개시되니까 이놈이 양주에서 버스 타고 이제 안양으로 도망갔다가 안양에서 이제 부곡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수원으로 또 도망을. 실제 그때 산으로만 도망댕겼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기차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기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다 수사를 할 때 가끔 저 인검도 해요. 기차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예. 버스로 이동편을 바꿨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또 산으로 다녔던 것. 그러고 이제 그 산으로 산길로 이제 보행으로 이렇게 해서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까 이제 9월 27일 날 새벽에 그렇게 그 양주에서 사람 살해했잖아요. 이번에 9월 30일이에요. 불과 3일입니다. 3일. 네. 그거는 초저녁입니다. 8시. 8시경. 경기도 시흥군 남면 그것도 외딴 집이에요. 외딴 집에 뛰어들어갑니다. 집에 침입해가지고 이건 진짜 거기에는 28세 된 윤모 씨라고 애엄마가 있었어요. 28살 먹은. 그리고 3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딸. 그러니까 100일도 채 안 된 딸인 거죠. 그렇죠. 석 달 된 딸 있는데 여기 뛰어들어가서 둔기하고 예기를 사용해서 윤 씨를 강간하고 난 다음에 살해합니다. 강간하고 살해하고요. 아이가 울었겠죠. 그래서 우는 소리 짜증난다 해가지고 이것도 아이를 살해한 방법은 표현 안 하겠습니다. 네. 아이는 장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장파열로 사망했고 이 집에서 훔친 게 2,300원입니다. 이게 3개월 된 아이를 세상에 얼마나 죄를 받고 천벌을 받으려고 기가 막힌 일이죠. 장파열로 살해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3일이 지나죠. 10월 2일 날입니다. 네. 수원으로 가죠. 수원으로 가고 네. 이틀이 지났군요. 네, 이틀 네. 지났죠. 이틀. 네. 수원시 우만동입니다. 우만동. 그 집도 역시 외딴 집입니다. 우만동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38살 먹은 노 씨가 살고 있는 집이고요. 네. 아내는 전모 씨라고 37입니다. 한 살 차이 나는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2명을 살해했는데요. 그때도 둔기하고 예기를 사용했어요. 이게 둔기하고 예기로 살해를 했고요. 여기서 아내 37살 먹은 전 씨를 집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갑니다. 아까 11살 먹은 어린아이를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 시도를 했잖아요. 네. 이 역시 집 근처 한 100m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 가서 알몸 상태로 양손을 결박하고 이 나무에 묶어놓은 채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이게 아까 평택 사건 손녀 11살짜리 손녀 사건하고 동일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 사람이 범인인 거죠. 수법이. 네. 그렇죠? 그렇게 이 범행을 해서 이때까지 16명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는 당일날 성남시로 도주해 버립니다. 성남시로 도주해서 여기서는 이제 살인 사건은 아니고 하나 아주 이 본인이 검거되는데 기여한 사건 하나 저지릅니다. 당일날 성남시로 도주를 해갖고 오후 5시경이에요. 이놈이 남서울 골프장 그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10월 3일이죠. 개천절. 그 남서울 골프장 캐디 21살 먹은 이모 씨가
혼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 끝나고. 그거를 딱 보고 요놈이 바로 덮쳐가지고 목에 칼을 딱 들이댑니다. 그리고는 숲속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는 거기서 옷 다 벗겨요. 옷 다 벗기고 똑같은 수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양손발을 나무에 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간 시도하죠. 그렇게 시도하는 중에 용케 이 도로에서 이 차량 불빛이 싹 비쳤어요. 네. 그때 차량 불빛이 싹 그 라이트가 비치니까 이 이양이 그때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 듣자마자 김대수는 그 길로 그냥 강간 시도하다가 산속으로 도주를 하는 거죠. 그 바람에 다치기만 하고 이 여성분은 그 살아나죠. 그때 이 여성한테 뺏은 게 1,450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김대두가 점점 자기 스스로 안에서도 지금 불안감이 엄청 많이 급습해 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이 점점 저녁 밤이었고 자정이었다가 나주로 가잖아요. 나주로 가고 네. 왜냐하면 산으로 자기가 도주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고 그냥 보게 되는 사람들 눈에 띄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대도 그렇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점점 잔인해지고 잔혹해지는 것도 그 자기의 불안의 요소에서 그것이 기인이 됐다고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경우도 남서원 골프장으로 무작정 그 주변 가서 범행 대상 물색하다가 캐디 이양이 거기 걸어가는 거 보고 칼 들이대고 가서 묶어놓고 당연히 죽였을 거예요 아마. 네. 강간하고 난 다음에 죽였을 겁니다. 왜? 무작정 범행하면 죽인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이 이양이 살래니까 차량 불빛 보고 소리 지른 거고요. 소리 지르니까 또 그대로 도주한 거 봐서는 김대두가 그 불안감을 엄청 느낀 건 맞는 것 같아요. 압박감 같은 거는. 그래서 하여튼 이양은 그 뭐 성폭행 내지는 상해만 당하고 1,450원 뺏기는 선에서 정말 운 좋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이 성남시에 있는 남서울 골프장에서 다시 서울로 갑니다. 네. 그래서 시내를 배회하죠. 그런데 이제 이놈이 이게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등포 쪽을 뱅뱅 돌았어요. 영등포 역전 같은 데를. 그러다가 교도소 출소자를 한 사람 만나요. 23살 먹은 남성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게 서로 알아볼 수 있나 봐요. 이게 영등포 역 쪽에서 배회를 하다 보면 서로 금방 알아요. 출소한 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도 눈빛도 다르고 차림새도 다르거든요. 또 본인이 교도소에 있어봤기 때문에 범죄자는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금방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심각한 사건에 또 근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바로 영등포 그리고 영등포 역전에 그 당시에 그렇게 출소해서 배회하고 범행 대상 물색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래서 그 즈음에 형사들이 영등포 역전에는 소멸치기도 많고 그래서 많이 또 영등포 그 역 주변으로는 그 이른바 사창가가 형성돼 있었고요. 그래서 형사들이 그쪽에서 아주 범죄자들을 많이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철역 부근이 아니고 영등포구는 기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때는 영등포역에서 완행 열차를 타고 오면 거기는 내렸어요. 서울역보다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그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런 부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딱 보고 한눈에 봐도 교도소 출소자라고 생각이 되는 23살 먹은 남성을 딱 만났어요. 이미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대두는 이미 눈빛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정도 사람을 살해했으면 저는 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의 눈빛을 압니다. 제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마 아까 뭐 똥은 똥끼리 뭉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똑같은 조건에 있는 놈들은 그 눈빛을 알아요. 네. 살인자의 눈빛을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복종심이 생기는 눈빛이 됐을 거예요.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딱 꿰어가지고 야 나랑 같이 한탕해 자식아. 이제 프로가 된 거 아니에요 김대두는. 그래가지고 이놈을 꼬여서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얘를 데리고 김대두가 어디로 가냐면 사촌 매형집으로 가요. 데리고. 그리고 범인을. 저는 김대두가 이때부터 자기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그 직전에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요. 강간하고 네. 그럴래다가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돈을 계속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랑 같이 하다 보면은 더 극복이 되죠. 큰 탕을 할 수 있고 돈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자로 그 물색을 해서 교도소 출소자를 끌고 그 놈을 데리고 가서 사촌 매형집으로 데려갔죠. 근데 이놈이 도둑놈은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이 교도소 출소했던 이놈이 김대두 사촌 매형집으로 갔는데 사촌 매형집에서 하루 있다가 사촌 매형 돈 3,000원 훔치고 그때 3,000원 큰 돈이잖아요. 네. 구두까지 훔쳐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대두는 완전 짱구 된 거죠. 사촌 매형한테 욕 배가 터지게 얻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에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김대두 입장에서는. 전 그래서 그 뒤에가 우린 그냥 그렇다면은 그래 그냥 아씨 욕하고 말 텐데 기어코 그 그렇습니다. 사람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두가 이제 사촌 매형한테 사촌 매형 돈이잖아요. 3,000원하고 매형 구두 훔쳐갖고 그놈이 도망가 버리니까 매형한테 욕은 배가 터지게 얻어먹었죠. 그리고 이제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7일 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집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찾아댕겨요. 근데 얘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전 신기하다. 전과자들이 그 당시에 전과자들이 가는 곳은 교도소에서 이미 수차례 얘기들 하고 뻔해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역에서 배회하던 그놈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놈이 우리 매형돈 3,000원 구두 신고 어디로 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이 지들이 출몰하는 그 똥들이 집결하는 장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게 용산역 앞에 있는 철우회관이에요. 철우회관이 뭐냐면 철도 공무원들 그 회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대기하는 장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철우회관은 뭐냐면 우리가 그 경찰은 그 뭐 경우회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국세청은 뭐 세우회관 같은 거 자기들이 이렇게 만드는 회관 같은 데 있는데 회관 그 인근이에요. 인근. 그 인근에서 그 조금 전에 매형집에서 3,000원하고 구두 훔쳐갖고 한 그 청년을 딱 잡아요. 네.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싹싹 빌었겠죠, 그놈이. 이미 김대두는 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싹싹 빌었겠죠. 그러니까 가자. 알았어, 이 새끼야. 용서해 줄게. 한 칼 나하고 그러면 한탕 제대로 하는 거지? 예. 이제 뭐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작정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당일날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이동으로 데려가요. 그 당시 행정지명으로는 경찰청 보고서는 방학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이동하고 방학동은 뭐 겹쳐 있기 때문에요. 데리고 가서 산에서 그때가 이제 밤 9시가 좀 넘었어요. 9시 30분에 그냥 칼로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배신한 놈은 그냥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칼로 찌르고는 그 주변에 있는 돌로 쳐서 살해를 합니다. 돌로. 그래서 죽인 다음에 안매장을 해요. 네. 저는 여기서 이제 김대두가 결정적으로 잡히게 된 그렇죠. 계기가 이제 이 사건 사건 때문인데 그 시체에서 바지를 벗겨요. 네. 바지를 벗겨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칼로 찌르고 돌로 내리쳐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안매장을 하고 묻기 전에 청바지를 벗겨요. 그 청년의 청바지를 벗기고 그것도 가짜 금반지를 차고 있었는데 진짜인 줄 알고 금반지도 뽑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였어요. 네. 그리고 지갑도 이제 훔쳤어요. 이제 뺏었죠. 그래가지고 당일날은 안매장 시키고 그 옆에서 자요. 그래서 김대두가 하룻밤을 거기 셉니다. 그리고 이제 통금이 그때는 있었어요. 통금이 오후 새벽 4시에 풀렸거든요. 통금이 풀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동대문구 전농동 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전농동에 있는 호남 여인숙으로 갑니다. 여인숙으로 가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지가 뭐 어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갔고요. 여태 이게까지가 17명을 살해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총 17명을 살해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총 17명 살해하고요. 3명을 중상을 입혔는데요. 네. 실제로 이 기간이 55일이라고 55일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5년 8월 13일부터 75년 10월 7일까지 55일입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청바지 훔치고 가짜 금반지 진짜인 줄 알고 들고 지갑하고 가지고 왔죠. 그게 10월 7일이잖아요. 이제 그 통금 풀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10월 8일이 됐겠죠. 자, 호남 여인숙에 갔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놈이 피 묻은 청바지 아니겠어요? 그때 칼로 찌르고 돌로 쳐 죽였으니까 8시 30분경에 피 묻은 청바지를 그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 맡깁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과거에는 그 여인숙 같은 데게 그 세면 시설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예, 거죠. 없습니다. 그냥 그때 여인숙은 그냥 잠만 자는 겁니다. 그냥 쪼그리고 그것도 방평수도 크지 않고 달랑 이불 하나 그냥 이 상태에서 잠만 잘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장소는 수도가거든요. 그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 가지고 피 묻은 청바지를 빠르면 의심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바지는 그 당시 귀한 옷 중에 하나예요. 그 75년도면 이제 제가 대학 댕기고 그럴 때니까요. 그때 청바지, 청커버라고 그러죠, 위에. 네. 이런 거는 그 쌍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쌍마 청바지 청커버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알아줬어요. 쌍마가 혹시 그 두 개의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는 그때 굉장히 귀한 옷이고 버리기 어려운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청바지 훔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숙집에서, 그러니까 하숙집 형태거든요. 호남 여인숙 뭐 이렇게 부르는데 청바지를 가져가서 그 인근에 있는 세탁소에 맡기면서 그 세탁소는 이제 여주인이 진모 씨예요. 54살 먹은 여성인데 그분 아들 하모 씨가 26살 먹은 사람이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이 운영을 하는 세탁소에 이제 갖다 맡기는데, 그때 맡길 때는 진모 씨라는 그 어머니 세탁소 여주인 54살 먹은 분한테 맡기면서 나 이거 싸마다가 코피 난 거 묻은 거예요. 세탁 좀 해주세요 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촉이라는 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진모 씨 네. 이분이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피 묻은 청바지를 맡겼는데 이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아들이 촉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26살인데 이분은 얘기해도 되나요? 하근배 씨예요. 이름이 하근배 씨. 이 잡았던 분이니까 이분이 어머니 얘기 딱 듣고 바로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가 관할 파출소예요.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에다가 신고 딱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이 연살인범이 포상금이 100만 원 걸렸었어요. 엄청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이. 그러니까 지금도 100만 원 하면 약간 큰 돈인데 그때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 지금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값어치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 하근배 씨는 나중에 포상금 1,000만 원 받아요. 아니죠, 100만 원 받아요. 하여튼 청량리 경찰서 역전 파출소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득달같이 나왔겠죠. 네. 그래갖고 여인숙 주변에 딱 숨어 있다가, 아니 저 세탁소 주변에서 딱 숨어 있다가 옷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이 새끼 딱 잡았어요. 오후 4시에. 그러니까 되게 일찍 찾으러 왔더라고요. 빨리 입고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이 새끼가 나타난 거죠. 8시 반에 맺겠잖아요, 아침에. 네. 그리고 오후 4시에 이제 한잠 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는 오후 4시에 찾으러 오는데 경찰이 딱 덮쳐갖고 형사 둘이 잡아요. 이 형사 둘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진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이거 피 묻은 청바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날 친구하고 싸우다가 코피 나서 묻은 거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죠.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수배 몽타지가 있었잖아요. 그 수배 몽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수배 몽타지는 어디서 나왔죠? 그 아까 여인 도망가신 그 캐디. 응. 네, 그놈이 도망갈 때 그 캐디가 김대두 얼굴을 봐뒀잖아요. 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몽타주가 작성이 돼 있었고 100만 원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대두 얼굴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특징이 엄청 많아요. 네. 또 워낙 또 너무 말랐기 때문에 예소하니까. 그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딱 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전단에 나온 형사들 눈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수배돼 있는 살인범하고 몽타주가 비슷하거든요. 경찰서로 끌고 와서 쪼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이 새끼가 결국 줄줄줄 부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년 8월 13일부터 네. 75년 10월 7일까지 55일간 17명을 살해하고 3명한테 중상을 입힌, 또 3명은 강간했죠 사실은. 네. 네, 그 부분은 좀 뺐는데요. 그래서 사용한 이 무기는 칼, 돌, 망치. 이놈이 총 강취한 금액은 26,800원. 네. 기가 찬 거죠. 고추 15근.
그 당시 76년도에 쌀1가마가 8,600원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18,000원 정도? 18,600원. 네. 그러면 26,800원을 17명을 죽이면서 강취했으면 쌀 2가마도 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김대두가 그렇게 17명을 죽이고 얻은 금액은 쌀 2가마니까 채 안 되는 겁니다. 네. 포상금으로 받으신 이 김대두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을 100만. 받았다. 이렇게 사실 하근배 씨. 예. 네, 이렇게 막 비교해서 얘기 나오는데 예. 이게 김대두가 저질렀던 일련의 범죄 과정입니다. 예. 그때요 호남 하숙집도 이제 그 용두동에 있는 하숙집도 경찰이 가서 확인을 했더니요 고추 15건 훔쳐간 고추 부대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캐디 이양으로부터 강취했던 점퍼 그것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형사들이 추궁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다가 중국집에 데려가고 탕수육을 먹여줬다고 그러네요. 탕수육이면 그때 비싼 거예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실은 제가 1명 죽였어요. 청바지. 그러니까 그 교도소 동기. 그렇게 동기는 아니죠. 교도소 출소했던 사람 1명 죽였어요. 청바지 주인만 얘기했다가 계속 이제 그 전단지 보고 조지니까 얘기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딱 봐도 알았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범행 수법이라든지 또 캐디가 얘기했던 진술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미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모아놨었었고 살해 그렇죠. 수법이 비슷하다 보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탕수육 먹으면서 그 교도소 우리 매형집에서 돈 훔쳐간 놈 죽인 거 하나만 얘기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 얘기를 하게 됐고 이 사람 죄명은 강도살인, 강도살인 미수, 강도 강간 뭐 이건 뭐 죽일 죄는 다진 거고요. 또 이놈이 이제 결국 그 첫 번째 그 범행했던 김혜훈이 네. 그 공범도 불었어요. 그래서 그 공범 김혜훈이 같은 경우는 광양 사람이에요. 전남 광양. 그 얘도 나중에 강도살인죄로 구속시킵니다. 예, 검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작물 취득을 한 김천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예, 그 사람 식당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작물 취득죄로 처벌받고 김영환이라는 그 당시 22살 먹은 미싱사 이 사람은 작물 알선. 그 다음에 이영삼이라는 33살 먹은 전당포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작물 보관 이런 것 등등으로 검거를 싹 했고요. 예. 이놈은요 검거한 다음에 전혀 반성 안 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인터뷰한 내용들 보면은 실제로 그 현장 검증할 때 뭐 예. 껌을 씹어서 예. 뭐 공부는 샀다라는 얘기 희죽거렸대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수님한테 오자마자 근데 교수님 현장 검증할 때 껌 씹을 수 있어요?라고 제가 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아니 못 씹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김대두가 워낙 나쁜 놈이다 보니까 나쁜 놈으로 인식되라고 경찰이 흘린 것 같습니다. 현장 검증에 껌을 누가 줄 것이며 껌을 어떻게 씻고 그 희죽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워낙에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비난하고 욕할 수는 있어도 이 강력 사건이고 무슨 사건이고 안에 경찰은 그냥 건조하게 있는 그대로만 해야 돼요. 경찰이 언론을 인식하고 비난의 화살을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만지면 그 수사 전체에 영향을 받고 불신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단서라기보다는 어떤 포커스가 되면서 그렇다면 김대두가 과연 진짜 이런 이 17명도 다 살해했을까? 이것도 경찰의 하나의 조작이 아닐까? 뭐 그런 말도 네, 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 뭐 그 당연히 지금 분석하셨겠지만 범행 수법이 똑같잖아요. 네. 저는 이 김대두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무에다가 손발을 묶어서 살해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성폭행 시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죽일 그렇습니다. 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분할 때
자기의 몸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체로 폭행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해 방법이요. 예. 네, 왜냐하면 어른이나 자기한테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그 흉기라든지 둔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압하고 그 사람을 한거 불능케 하고 죽이는 게 먼저였다고 한다면 아이들 아이들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쨌든 신체적으로 자기가 우이다 보니까 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체로 그 사람을 괴롭힌 부분 이거는 진짜 공통점이죠. 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나무에 저는 몸을 묶었다라는 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전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도 어렸을 때 그런 부분으로 학대를 당했거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어떤 환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봤던 장면이었었거나 경험했던 장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명확한 자기네만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이것이 다 이 현장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다 김대두의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건 맞죠. 그리고 이제 김대두는 검거에 대해서 교도소 갔을 때도 교도관 두들겨 패고 재수자 폭행하고 자살 소동 벌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회개를 해서 예. 실제로 자기가 피해자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편지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필체가 다 다르다 그리고 분명히 발달장애였고 어떤 학업적으로 되게 미진했던 사람인데 필체가 너무 뛰어나고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의혹이 됐던 경찰이 작성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했어요. 하여튼 얘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되고요. 상고는 본인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 김회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형을 같이 받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이 항소를 김대두가 할 때 김회운이를 위해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교화위원이라는 분들이 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그게 맞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혜원이는 하여튼 강요에 못 이겨서 김대두의 강요에 못 이겨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거 그리고 한 건 살인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다고 하고 김혜원이는 나중에 감형돼 가지고 출소했습니다. 20년으로 아마 네,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받고 나온 걸로 20년, 알고 20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교화 위원이 교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참여하고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상고는 포기했으니까 사형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면 76년 12월. 그러니까 75년 10월 17일 날 사건이 송치됐죠. 네. 그다음에 열흘 있다가 75년 10월 27일 날 서울지검에서 기소가 되고요. 76년 12월에 바로 사형 집행돼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76년 12월 28일 날 사형이 집행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사형이 집행됐죠. 1년도 채 안 돼서. 안 됐습니다. 이거는 네. 몇 달 상간에 사형까지 1, 2, 3심 진행돼 갖고 집행됐고요. 사형 집행될 때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은 죄를 깊이 본인이 뉘우친다. 그런데 이놈이 또 이제 속된 말로 옳은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된 말로 꼴값 떠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시정됐으면 좋겠다. 이건 지가 떠들 얘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마치 나는 전과자라고 무시받는 바람이나 이런 범죄자가 됐다 이런 거 얘기한 거랑 같아요. 실제로 검거가 됐을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도소에서 나왔더니 자기를 다 냉대했었고 자기는 외톨이였고 갈 데가 없었다. 글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고요. 김대두 시신은 화장이 돼가지고요. 벽제에 있는 기독교 공원 매제에 묻혔습니다. 김혜연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만에 무기징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기징역 주는 것도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들 20년 만에 출소했잖아요. 감형받아서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그게 한 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놈은 적극적으로 계속 그 얘기했어요. 교도소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누구도 나를 안 받아줬고 친척 뭐 친구들도 전과자라고 나를 냉대했고 그래서 남들보다 끝발나게 살고 싶어서 범행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김대두가 했고요. 그 당시에 이 변호사는 이런 주장했어요. 정신적인 측면에 이 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지금 같으면 이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안 받아들였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유사한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좀 연구용 비슷하게 살려놓고 한번 해보자고 감형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 변호사는. 그런데 그때 이 김대두 관련된 연구, 연살인에 대한 연구는 30년이 지난 2004년도에 유영철이 검거한 이후에 시작되죠. 네. 예. 이게 얘가 또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냉대, 전과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자범하고 중범죄자하고 같이 듣지 말라고. 교수님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 개털과 범털 나중에 개털 범털 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자범하고 이 중범죄자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중범죄자한테 자범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범죄 수법을. 그러니까 섞지 말고 그다음에 초범하고 재범도 섞지 말아라. 김대두가 분리수감해라 이러면서 뭐이 유언을 남겼다고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예. 이런 그 김대두의 모든 이런 말들이 예. 저는 하나의 그 자기는 교화됐어. 자기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자신의 또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의 그 존재감을 높이기 하나는 일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반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피해자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야 피해자 가족이 자기를 비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짜 우리 김유기표로 발레고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근데 나는 교화 회개하면 화나죠. 네, 진짜 자기가 가족들을 자기가 진짜 회개했다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 가족한테 나쁜 놈으로 악인으로 남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저는 반성이라고 회개라고 생각하는 회개라고 거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회개됐어요. 정말 피해자 가족한테 그 편지를 쓸 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 가족이 그 받아야 되는 상처는 맞아요. 그것이 언론에 나왔을 때 맞아요. 그 교화하셨던 분 저도 이해돼요. 그 자기가 엄청 그 사람들 본인 앞에서는 되게 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대두를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이 사람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교화하셨던 분이 김대두 착한 애다 나쁘게 쓸 거면 나 인터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혈압이 빡빡 올라왔어요, 솔직히. 진짜 본인 앞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저도 그거 그렇게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사람을 살인하고 못된 짓을 한 놈들이 교도소에 가 있으면 회개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영원히 악인으로 남아주는 게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그놈들을 악인으로 인식하면서 한풀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저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느 순간은 회개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이라는 건 어느 순간 인지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이 일련에 사실은 이 김대두를 두고 연쇄살인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FBI 전형적인 그 맞아요. 스타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냉각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그 살인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씹고 자기만의 그 어떤 존재 이유를 살인의 자기가 존재 이유를 만드는 것이 맞아요. 사실 연쇄살인범의 그 FBI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그 김대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부합되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속도가 계속 붙게 되거든요. 자기가 불안하고 저기가 다 잔인해지고 그러면서 더 어떻게 자신 스스로 몰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이것이 그 사람이 뭐 연쇄살인범의 전형적 특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실제로 연쇄 살인범들도 개화할 수 있고 교화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포커스가 돼서 이 사람들도 교화할 수 있고 말도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전 초점을 맞춰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너무 아니,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 교화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고 종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한 사람을 선도하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17명의 그 무고한 그 이 피해자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형제도를 다 항상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을 수 있고 자기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시기는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짐승이었을 때가 아니라 조금은 인간의 모습을 찾고 그 사람이 죽거나 저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정말 아까 교수님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악인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비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김대두의 국선 변호인은 그 이상혁 변호사예요. 1967년도에 판사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분인데 그 당시에 이상혁 변호사는 39살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서울법대 1년 후배고 사법고시 그 동기였던 심은종 부장판사가 그 당시에 서울지법 형사 8부에 있었는데 전화를 걸어왔대요. 이상혁 변호사한테 진짜 골치 아픈 놈이 하나 들어왔다. 이 사건을 내가 맡았는데 그게 김대두 사건인데 일체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이 좀 돼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승낙을 하고 김대두를 만났는데 김대두가 그때는 이놈이 계속 펄펄 뛰면서 너 검찰의 앞제비지? 변호사한테 적당히 재판해갖고 나 사형시켜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부의 불평등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차별 이런 것만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혁 변호사가 쭉 들어주고 한 5번 정도 접견하면서 너 무기로 감형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줄게. 사실대로 얘기하고 좀 그래라. 그랬더니 김대두가 마음을 열었다는 거고요. 그때는 또 이상혁 변호사를 김대두가 칭찬했대요. 내가 이 변호사 같은 사람만 진즉에 만났으면 이 세상에 이 변호사님 같은 사람 10명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바뀌고 나 같은 놈이 안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떠들었다는 거예요. 꼴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건데요. 그때 이상혁 변호사가 너 이름이 큰 대자에다 말두자잖아. 큰 사람이 될 건데 그런 사람으로 짧게 남은 삶을 유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진심으로 인간 같은 모습 되찾고 피해자들한테 회개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설득을 이상혁 변호사가 했다고 그러네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오혁진 검사가 사형 구형했고 공범 김혜원이도 같이 네. 구형했는데 이때 이 변호사가 했던 그 변론이 상당히 많이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김대두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불빛이 있는데 저 불빛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김대두가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소위 왕따당하고 차별받은 어떤 그 피의자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 좀 감형해달라. 그러니까 생명은 좀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그 사형이 집행됐죠. 김대두는 어머니만 면회왔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 올 때마다 2번 다시 자기 어머니 오지 말라고 난리를 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원조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당시에는 경찰청이 아니라 치안본부였어요. 네. 치안본부장이라고 그러죠. 지금 경찰청장을. 이게 그때 남서울 골프장 그 이양 사건이 없었으면 인상착의하고 유류품이 잠바잖아요. 네. 여인숙에서 간 거. 이게 없었으면 이 사건이 또 얼마나 또 세탁소 주인이 신고가 없었으면 얼마나 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김대두 사건에 대해서 그냥 최초 연쇄 살인범이다라고 해서 예. 그냥 어떤 사례가 몇 명이 됐고 어떤 수법이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꼼꼼히 보게 되면서 제가 예.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를 살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김대두는 저는 정말 끝판왕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김대두를 또 그러니까 교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죽은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이란 뭘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건 사람일 수가 없어. 저는 이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태어난 악마라고밖에 생각 안 들어요.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근데 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아니지만 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면회 왔었던 그렇죠.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또 면담을 했을 때 아까 변호사한테 했던 말처럼 되게 많은 범죄자들이 내가 살면서 누가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어떤 사람의 인연이 되어서 내가 삶의 의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그 말들이 얼마만큼의 진실이었을까? 그리고 인간은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또 인간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간사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일면 착해질 수 있을까라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김대두 사건은 좀 상당히 좀 망설였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워낙이 75년도 사건 오래됐던 사건이고 그래서 좀 망설였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연살인범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김대두는 다룰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사실 연살인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 나오면 이제 푸른 수염 같은 것도 얘기를 좀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연살인의 어떤 재미가 없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이런 개념에 대한 것도 많이 혼돈이 좀 있으신 것도 있고 연쇄살인범이랑 뭐 연속살인, 대량살인에 대한 부분도 사실 뭐 애청자분들은 많이 아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것도 글쎄요. 예. 네, 유용한 시간일 것 같고요. 또 실제로 FBI에서 나눈 연쇄살인이라든지 어떤 살인의 분류와 한국에서 나눌 수 있는 달라요, 분류는 되게 그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같이 대입해서 또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언제 한번 다룰 수 있다면 다뤄야겠다. 푸른 수염과 관련된 것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인간의 원조 연쇄살인범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한국 최초. 네, 한국 최초라는 연쇄살인마 김대두를 다뤄봤습니다. 네. 네, 요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